안녕하세요. 라이브인의 주성철 시네21 편집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니 린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채경화입니다. 야, 근데 우리 오늘 이거 너무 약간 가족 사진 찍으러 그러게요. 사진관에 나오는 그런 느낌인데요. 네. 약간 바보 삼남매 같은. 그러니까요. 첫째, 둘째, 막내. 제가 맞아요. 첫째인가요? 네, 네네. 첫째. 누가 봐도 첫째세요 지금. 제가 아들 아버지 할게요. 아닌 걸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제가 아들 할게요. 아들. 제발 좀. 오프닝이 왜 이래?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오늘 특별히 추석을 맞아 추석에 필요한 영화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아니 근데 추석에 필요한 영화라니 뭐 저는 추석이면 이거 아니에요 이거? 고스톱이잖아요. 무슨 치세요? 다니엘 씨? 아유 칠 줄 몰라요. 뭐예요? 근데 손동작이 정말 예사롭지 그러니까요. 않아요? 왜 영화가 필요할까요? 뭐 어떤 분들한테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니엘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집에 못 가시니까 그쵸. 영화가 또 필요해 보이기도 하는데 안 그러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지금부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겨레 라이브인 추석 특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언더더시 이거 해야 되는데. 안 해서 다행이에요. 한국 같은 경우는 추석이나 아니면 설이나 이런 명절 때마다 특집 방송을 채널마다 해주잖아요. 독일도 네. 그런 특집 영화, 명화 뭐 이런 거 틀어주나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제일 큰 명절이 크리스마스이다 보니까 정말 매년에 그 나오는 그런 완전히 선정된 그런 영화들이 있죠. 단골 영화가 있죠. 크리스마스 때. 네네 보여주는. 맞아요. 추석하면 어떤 영화가 떠오르는지 좀 궁금한데 저는 어릴 때 추석하면은 그 머털도사와 108요괴 혹시 아세요 그 만화? 몰라요. 머털도사 108요괴? 저는 너무 잘 알죠. 아시죠? 네, 노래도 계속 따라 불렀고. 네,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네. 그 영화가 되게 기다려지는데 좀 어떠세요, 선생님? 저는 추석하면 역시 성룡 영화, 제키챈. 성룡. 아하. 네. 독일에는 항상 우리 크리스마스 때 나왔던 영화는 옛날 영화인데 네. 뭐 다이하드, 다이아드. 한국에서도 다이아드 되게 많이 들어요. 뭐 램보, 럭키 막 이런 영화를 많이 왜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폭력적인 영화를 사는지 모르겠는데 한국도 크리스마스 영화가 나홀로 집에 아, 나홀로 집에 그쵸, 엄청 그쵸. 많이 아. 들어줘요. 네. 아니 근데 왜 하필 영화가 필요하냐고요. 전 그거 개인적으로 너무 아까부터 궁금하거든요. 불만을 제기하고 계시죠. 아무래도 뭐 그 다니엘 씨처럼 집에 혼자 계시는 분들이 네.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이른바 안방극장, 정말 그 안방극장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저 옛날 사람 같은데. 진짜 저도 되게 귀에 쏙 박히는 영화네요, 안방극장. 네네네. 네. 어쨌든 안방극장을 기다리는 분들이 봐야 될 영화 선정을 해주신 거죠?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아니 안방극장이라는 표현 때문에 네. 요즘에 또 잘 안 쓰는 표현이 뭐 브라운관 이런 표현. 네, 맞아. 브라운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 네. 그럼 나처럼 좀 혼자서 추석을 보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이분들한테 어떤 영화를 추천해 주실 건가요? 예. 집에 너무 가고 싶으시죠? 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억지로 소개해드릴 대답하시는 영화는 제목부터가 우리 집. 우리들이라는 작품으로 주목받았던 윤가은 감독의 두 번째 상업 영화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내용은 이렇습니다. 매일 다투는 부모님이 고민인 12살 하나라고 하는 소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주 이사를 다니는 게 싫기만 한 유미, 유진 자매가 있는데요. 이런 그 서로 다른 두세 명의 이 소녀가 여름방학에 동네에서 우연히 만나서 마음을 나누며 가까워지는데요. 바로 하나 같은 경우는 부모가 당장이라도 이혼을 할 것 같은, 그래서 부모님도 사이가 안 좋고 오빠와도 사이가 안 좋죠. 네. 그리고 유미, 유진 자매는 단둘이 옥탑방에서 살고 있는데 네. 이 부모님들이 집에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집을 막 처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사를 가야 되는. 그렇죠. 상황. 그 두 소녀만 집에 있는데 계속 집 보러 사람들이 오고 부동산에서도 찾아오고 그런 불안한 나날들이 계속되는데요. 그렇게 각자의 그 가족들의 문제가 있는 가운데 이 풀리지 않는 가족에 대한 고민을 터놓으면서 이 세 소녀는 가까워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무엇보다 소중한 각자의 집, 우리 집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정하신 이유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면 좀 위기의 가정들이 그러면 회복되는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로 선정하신 건가요? 그 위기의 가족이 회복되는지 안 되는지 영화를 끝까지 보시면 알 것 같은데 네. 사실 제가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그 명절 때 뭐 조카들이나 뭐 여러 그 귀여운 아이들을 많이 보잖아요. 특히나 네. 한복 입은 귀여운 아이들. 근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은 네. 사실은 그냥 마냥 아이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작품의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은 정말 부모가 일방적으로 보호하고 또 보호받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네. 자기 힘으로 이 집을 지키려고 하는 맞아요. 정말 각자의 그 집을 지키려고 하는 아이들의 어떤 정말 그 기특한 맞아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가지고 전 이 작품의 세 소녀가
그 나란히 서 있는 포스터가 있거든요. 네. 그 포스터를 보고 있으면 너무 기분이 짠하면서도 되게 따뜻해지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을 지키려고 하는 주체가 어른이 아니라 아이라는 게 이 영화의 진짜 포인트인 것 같고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워가지고 이혼 위기인 이 하나의 가족 같은 경우는 하나가 가족여행을 가려고 계속 추진을 하면서 그렇죠. 엄마 아빠 사이가 가족여행 가면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네. 하면서 계속 가족여행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미네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가 도와줘가지고 이사를 안 가려고 막 세입자들이 이제 다시 이사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오면 집을 막 지저분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우리 집 벌레도 많고요 너무 지저분하고요 살기 너무 힘들고 여름에 너무 덥고요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사를 안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사실 그냥 친구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거의 가족처럼 그쵸. 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가족의 모습 아니지만 좀 가족이라는 그 이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인상적인 장면들은 이 새 아이가 밥을 해먹는 장면 같아요. 맞아요. 그 실제로 이 새 소녀가 그 실제로 음식을 만들어서 막 볶음밥 같은 것들, 막 그쵸, 계란 오므라이스. 같은 것들 해서 그냥 오므라이스 먹는 그런 장면들을 보고 있으면은 사실 제가 이제 이 영화 개봉 즈음에 네. 새 배우들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늘 해먹는 오므라이스를 영화 속에서 해먹고 그 너무 재밌고 또 나눠 먹고 또 감독님들도 그런 모습을 좋아하고 네. 하여튼 그 영화를 보고 있으면은 이 아이들의 모습이 단지 영화 속에서 연기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지내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맞아요. 그 오므라이스 먹는 장면에서도 케찹 묻었다 막 이러면서 이게 대본이 있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 맞아요.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본이 없었겠구나라는 생각도 저는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장면 찍을 때. 이 장면이 나왔잖아요. 저도 거의 옛날에 속았어요. 뭐요? 이렇게 친구가 보여주는데 이렇게 해놓고 자기 혀로 발꿈치 만지라고 하는데 그거 은근히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재미삼아로 시키면 재밌어요. 그리고 이 하나의 상징물이 나오잖아요. 아이들이 세 명이 이제 재밌게 놀면서 집을 만들어요. 그 박스들 주워오고 계란판 주워와서 이제 집을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이게 바로 우리 집의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만들어 놓는데 결국 나중에 유민의 엄마 아빠를 찾으러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그다음에 이 집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그 집을 막 밟잖아요. 하나가 밟고 막 유미가 밟아서 이제 그 집을 부서지게 만드는데 그 집이 상징하는 바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새 소녀의 집은 뭐 붕괴 직전 의 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네. 이렇게 부서뜨리게 되는데요. 저는 그 만든 집도 중요하지만 그 소녀들이 함께 올려놓은 그 옥탑방의 집 안의 공간도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장난감이라던가 막 이렇게 소꿉놀이하고 막 이렇게 인형놀이하는 그 모든 소품들이 실제로 영화 속 아이들이 그 작업을 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특히나 제가 또 눈길이 갔던 것이 네. 어렸을 때 저는 뭘 보는 걸 좋아했냐면 그 마트 전단지 있잖아요. 그걸 재밌어 하셨어요? 제가 뭐 가서 살 수 있는 건 아닌데 네. 뭐 배추 뭐 600원, 뭐 네. 과자, 뭐 세제 수박 얼마 이렇게 얼마. 써 있는 그런 것들 괜히 외우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 마트 전단지를 네. 마치 부모님 허락만 해주시면 네. 액자로 만들어서 걸고 싶을 만큼 마트 이상한 전단지에 취미가 유난히 꽂혔거든요. 근데 바로 이 영화 속 아이들도 그런 버릇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사실은 저랑 그 다른 그 여자 아이들이지만 굉장히 이 작품에 몰입했던 것 같아요. 그 거의 맨 마지막에 유미가 한나 언니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사 가도 언니는 계속 그쵸. 우리 언니 해줄 거지? 라고 이제 묻자 하나는 살짝 망설였다가 좀 약간 울컥하면서 당연하지, 당연히 계속 언니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가족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어떤 엄마, 아빠, 뭐 아들, 딸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서로 아끼며 사랑하는 사이면은 결국 가족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이런 면에서 우리 한겨레도 진짜 가족인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정말 가족인 것 그럼요. 같네요. 네.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갑분싸라고 하죠. 저희 의상도 좀 맞추고 온 그러네요. 편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체크무늬로. 구분이 잘 안 되시죠? 구분 정확히 됩니다. 사실 그 윤가은 감독님의 의도이기도 한데 사실 이 작품에서 약간 자기적인 설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하나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 자기가 직접 막 여행 계획을 짜고 그 어린 소녀가 막 여행 계획도 짜고 밥도 다 하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모여서 같이 밥 좀 먹자 그러고 제일 어른스러워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 부모들이 약간 뭐 화해랄까 혹은 뭐 마음을 고쳐 먹는달까 막 그냥 억지 울음 같은 것도 전혀 없고요. 맞아요. 또 유미 유진 자매 같은 경우에도 저는 후반부에 가서 부모가 혹시 등장하지 않을까 등장해서 이렇게 맞아요. 잠깐이나마 어떤 따뜻한 순간이 찾아오지 않을까 했지만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은 사실 이 작품이 따뜻하면서도 윤가은 감독님이 되게 그 냉정한 사람이구나. 냉정한 그런 현실을 좀 보여주는 네,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말 그대로 그냥 이 세 소녀만으로 이루어진 어떤 하나의 새로운 어떤 공동체 혹은 가족이 만들어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영화의 시선이 그 아이들의 시선으로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입장이나 아빠의 입장은 나오지 않고 아빠의 시선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고 하나가 엄마 아빠를 바라보는 모습, 하나가 친구 유미 동생을 바라보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더 아이들의 시선으로 영화를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와닿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봉준호 감독이 윤가은 감독한테 직접 편지를 써가지고 극찬을 했다고 그쵸. 그러던데 실제로 그랬나요? 네, 그렇죠. 네. 실제로 봉준호 감독님은 이 윤가은 감독의 전작이죠. 우리들에서 그 어머니를 출연했던 장혜진 배우를 보고 네. 바로 기생충의 송강호 배우의 그 부인이죠. 네. 그 가족의 또 어머니로 캐스팅한 경력도 있으니까. 그 우리 집에서도 잠깐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분식집 엄마로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그 우리들에서 나왔던 그 배우들이 네. 하나씩 조그만 역할이라도 맡아서 또 네. 우리 집에 또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그만큼 봉준호 감독이 이 작품을 보고도 굉장히 큰 인상을 받으셨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영화에서 제가 볼 때는 그거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밥 먹는 거. 맞아요. 밥 먹는 거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구라는 말 쓸 때 맞아요. 이것도 같이 보통 밥을 먹는 사이라고 이제 보통 이해하는데 네. 그거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씬도 이제 뭐 스포일 안 하겠지만 뭐 밥 관련된 그런 네. 장면이고 그리고 이제 한나가 중간에도 요리책을 만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 밥이라는 거 같이 그러니까 모여서 밥을 먹는 거, 저녁 식사 같이 하는 거, 그거는 하나의 어떤 가족의 좀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 다시 한번 어필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그런 장면들을 보고 있으면 되게 든든하면서도 이 아이가 자기의 미래를 스스로의 힘으로 잘 개척해 나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요리하는 모습, 레시피로 또 네. 직접 다 만드는 직접 것들을 보면 만들어가지고. 네, 그렇죠. 네. 그 뭐 잠깐 소품으로 사용된 것이긴 하지만 되게 꼼꼼하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개인 그 너튜브 방송을 해도 충분히 많은 구독자를 모을 수 네. 있겠다. 어. 나도 이렇게 좀 구독하고 싶다. 네. 그 영화를 보면서 계속 배가 고팠던 작품이 됐어요. 그렇군요. 저는 그 장면이 기억에 남았는데 하나가 자꾸 밥을 하고 엄마 밥 먹어 아빠 밥 먹어 하니까 엄마가 되게 속상해해요. 너 자꾸 왜 시키지도 않은 일 하냐. 엄마가 언제 반찬 안 만들어줬냐.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나중에도 계속 이런 돌봄 노동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노동을 하게 되는 거에 대한 약간 뭐랄까 불안감이 엄마한테도 있잖아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되게 현실적이다. 요즘 엄마들은 자기 딸이 뭐 집안일만 하거나 그러기를 원치 않잖아요. 그런 것에서 오는 약간 시선들 뭐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기도 했는데 영화를 보면은 이제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내가 어릴 때 느꼈던 감정들이 거기에 좀 투영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막 싸울 때 방에 있는데 부모님 막 싸운 소리 들으면 되게 불안하잖아요. 네네. 그런 느낌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를 가면 낯선 곳에 가서 친구도 못 만나고 떨어져 있게 되고 그 낯선 환경에 또 처하고 싶지 않은 불안감도 있고 그다음에 부모 사이를 친하게 하고 싶고 뭐 여러 가지 내가 지켜내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못 지켜내는 거에 대한 상실감 이런 것들이 제가 어릴 때 조금씩 느꼈던 그런 것들이 조금 담겨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라는 작품과 우리 집이라고 하는 두 작품을 좀 비교해 보면 네. 여러 공통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것은 첫 번째 그 오프닝 장면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들도 그렇고 우리 집도 그렇고 도입부에서 주인공의 얼굴만 등장하고 그 뭐 싸우는 소리라던가 여러 가지 외부음들은 이 화면 바깥에서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되게 난감해하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저기에 끼지도 못하고 여기에 끼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그것 자체가 되게 그 어른들의 세계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고민하고 있는 이 아이들의 모습을 잘 담아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실제로 윤가은 감독님의 그 연출 스타일도 좀 그런 편이에요. 네. 그 배우들은 이 오디션이라던가 그 리허설 같은 과정을 놀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놀이. 네, 그러니까 이 큰 상황만 주어지고 그 상황이면 너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의 기분은 뭐야? 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거기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이제 연기를 하는 거죠. 근데 네. 그게 엄밀하게 말하면 연기라기보다는 그냥 자기 얘기를 털어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했던 것을 사실상 리허설로 담아서 최종적인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은 윤가은 감독님이 이 아이들의 그 연기 지도를 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진짜 그 연기가 아니라 아이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담아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건 제가 편집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어쩌면 아이들이 성인보다 오히려 연기를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은 아이들은 어렸을 때 놀이 많이 하고 상상력이 정말 그쵸. 풍부하잖아요. 그럼 어쩌면 아이들은 오히려 훨씬 더 좀 풍성 있게 그렇죠. 연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지금 7살짜리 아이 나오잖아요, 막내. 네. 걔가 노는 모습, 막 언니 막 쫓아다니고 하는 모습 보면 너무 귀여워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 순수한 그 정말 7살 아이의 모습을 딱 네. 갖추면서 이게 연기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막 깔깔깔 웃고 막 이런 장면 보면은. 근데 공중- 엄청 많이 먹더라고요. 진짜 잘 먹더라고요. 특히 그 공중전화 박스에서 네. 아 그렇죠. 그 아이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욕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그 장면이 가장 웃겼던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웠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을 보고 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연기라는 생각이 든다기보다는 그냥 그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연기하고 있는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네. 정말 볼 때마다 저는 그 윤가은 감독님의 그런 연출법이 늘 그 감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잠깐이나마 좀 연기 경험 해봤잖아요. 언제요? 드라마 출연 네. 해봤는데 근데 이제 보통 한 씬을 몇 번 찍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뭐 불샷으로 찍고 두 샷으로 찍고 원샷으로 찍고 이러니까 보통 한 장면을 특히 이제 사람들이 많을 땐 진짜 한 7번, 8번 아니면 진짜 더 자주 찍을 수 있는데 애기들은 그거는 되게 힘들잖아요. 아, 그거는 그렇죠. 그렇게 네. 시키면 또 안 되고 더 안 되겠죠. 그래서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와 감독님이 이제 아이들한테 그렇게 많이 시키면 안 되는데 뭐 같은 장면을 진짜 뭐 만약에 2번이라도 만약에 시켰다고 하면 그래도 이렇게 설득력 있게 연기한다는 건 진짜 이제 배우들은 애기들인데도 너무나 잘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네. 들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란 존재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정 속에서 그냥 보호받는 존재로만 이해하는데 이 영화를 보면은 정말 그냥 보호받는 존재만 아니고 충분히 생각을 많이 하고 충분히 가정에 대한 어떤 애정을 갖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정말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존재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게 되는 영화 우리 집이었습니다. 네, 편집장님 그러면 두 번째로 준비한 영화는 뭔가요? 네, 두 번째 작품은요. 스탠바이 웬디라는 작품인데요. 네. 네. 우리에게는 I.M. 쌤의 정말 귀여웠던 소녀로 기억되고 있는 이 다코타 패닝 주연의 네. 작품이고요. 자폐증을 가진 소녀로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아침에 샤워를 하고 아침 먹고 또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동료들과 휴식 시간을 갖고 또 집에 와서는 또 TV를 보는 그런 평범한 일상을 매일매일 보내고 있는 그런 소녀인데요. 이 아이에게는 두 가지 꿈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그 언니와 함께 살고 싶다는 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스타트랙을 너무 좋아해서 네. 그걸로 좀 글을 써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평범했던 일상을 박차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LA에 있는 영화사죠. 파라마운트사까지 이 600km의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바로 자기가 쓴 시나리오를 접수하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나는 건데요. 네. 하지만 아무래도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소녀이기 때문에 그 길이 험난하기만 하죠. 네. 그래서 그 소녀의 길에 우리 관객들이 동참하게 만드는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왜 저처럼 추석을 고독 속에서 보내야 되는 1인 가구를 위해서 이 영화를 꼽으셨어요? 네, 제가 그 스타트랙을 또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느끼고 누리면서 이 영화 속에 소녀처럼 나는 과연 지금 뭘 하고 있나 약간은 그 명절에 조금 반성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기도 해요. 네. 반성하세요, 다니엘 씨. 네. 이 영화를 보고. 알겠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스타트랙보다 좀 더 개인적으로 스타워즈파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스타트랙도 네, 독일에서 네. 엄청 인기 많고 네. 우리 엄마 세대도 진짜 많이 이제 계속 정주행했던 그런 시리즈인데 제가 요즘 보는 철학책에도 등장돼요. 등장하는 건데 그거 이제 스포크도 거기 나와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스팍은 사실 이제 그 감정이라는 것을 잘 못 느끼는 그런 존재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은 사람, 반은 외계인. 맞아요. 그래서 존재. 반은 네. 사람이고 반은 외계인인데 거기 이제 생각과 감정의 관계에 대해서 막 얘기하거든요. 그 책에서. 근데 이 영화를 보면 또 굉장히 철학적인 배경인 것 같은데 웬디는 제가 볼 때는 스팍이랑 조금 약간 동질감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스팍은 이제 반 사람이고 그러니까 반 인간이고 반 외계인이니까 이제 인간들하고 같이 그 결합하는 그런
것이 그나마 그렇게 쉽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wendy도 자기 이제 뭐 자기 자폐증을 자폐 앓고 때문에 있으니까. 네. 조금 비슷한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타트rek에 그 출연했던 배우가 네. 여기에 또 등장을 해요. 그래요? 바로 그 언니로 출연했던 이 앨리스 이브라는 배우가 네. 옛날 스타트rek은 아니고 그 최근에 또 스타트rek에 새롭게 시리즈를 만들었잖아요. 네네. 그 스타트렉 다크니스에 출연했던 배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작품에서 그 스타트렉 다크니스의 앨리스 이브라는 배우가 또 언니로 나오고 또 그 언니랑 함께 살고 싶다고 하는 그 꿈이 네. 이 스타트rek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계로 직접 좀 다가가는 또 하나의 좀 중요한 설정이 되기도 하는 거죠. 네. 영화 제목에도 나타났지만 이 스탠바이가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더라고요. 좀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소녀는 사실은 지금까지 평범한 일상 그리고 모두의 뭐 사실상 보호라기보다는 네. 감시 속에서 살아온 거나 다름없는 소녀인데 그렇죠. 이제 이렇게 600km나 되는 먼 여행을 직접 자기가 자발적으로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 아이는 이제 진짜 사회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거의 영화 막바지에 보면은 결국 우여곡절 끝에 그 자기가 시나리오를 접수를 해야 되는 회사에 가잖아요. 파라마운트 픽처스 거기 갔는데 우편으로만 접수할 수 있고 인편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접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딱 닥치니까 원래 이제 자폐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얘기를 이렇게 세게를 많이 안 해왔던 주인공이었는데 갑자기 거기서 글을 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면서 막 장문에 막 뭐 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걸 보면서 사실은 이 자폐증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자폐증에 있는 사람으로 이 사람을 비추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한 명의 사람이고 자폐라는 것은 그냥 증상의 하나일 뿐이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들기도 했어요. 네, 그렇죠. 그 장면이 저는 굉장히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네. 정말 사이다 같은 장면이기도 맞아요. 했는데요. 네. 이 뭔가를 쓴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니야. 내가 이 시나리오에 한자 한자 정말 고통스럽게 썼던 것들인데 네. 당신들을 왜 이렇게 무시하냐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사실 그 제가 볼 때도 물론 이 분이 접수의 방식이 틀렸긴 해도 네. 그걸 굳이 무례하게 대할 필요는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데도 단지 그 방식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막 그렇게 막 문전박대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 그 주인공의 그런 꿈이 더 부각되는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최근에 또 저희도 그 영화평론상 공모를 했는데요. 네. 이렇게 꼭 들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별로 안 좋은가 봐요. 들고 오시는 분들 계시면.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은 이 전체 사무실 안에서 네. 그 기자들은 얼마 되지 않거든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화평론상 공모를 한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직원들도 사실은 꽤 있는 편이고 워낙 회사 자체가 직원 수가 많다 보니까. 네. 근데 꼭 이렇게 직접 인편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근데 그게 또 문제가 그 제대로 또 접수가 안 되는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요? 네, 이렇게 괜히 또 누가 받아준다고 해놓고는 또 제대로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고. 네. 누구한테 줬는데 막 깜빡 잊어버리고 그렇죠. 막 전달 안 될 수도 네, 있고. 그래서 어쨌건 그래도 제대로 이렇게 접수 방법을 지키는 것도 좀 중요하다. 라는 말씀도 드려봅니다. 자잘한 팁이었습니다. 네. 아유, 저도 옛날에 이력서 냈을 때는 약간 그 말을 좀 할 걸 그랬네요. 아. 저도 여기 한국에서 네. 석사 끝나고 나서 계속 이력서를 들고 직접 왜 찾아갔거든요. 그러셨어요? 그러네요. 왜 그랬을까요? 버스 교통비도 엄청 많이 들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저도 좀 가슴이 뭉클했던 그 장면이 그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디가 이제 도망쳤을 때 그 경찰 2명이 네, 쫓아가죠. 따라가다가 이제 그 남자가 오히려 굉장히 좀 잘 이해해주면서 다가가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스타트rek에 등장하는 외계어 그 클링오너로 대화하면서 이제 웬디하고 이제 가까워지고 동질감을 느끼고 네. 그리고 이제 자기 공통적인 그런 요소를 찾아서 결국 웬디하고 어떤 감성적인 어떤 연결고리를 이제 찾은 거잖아요. 그 장면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개인적으로. 저도 인상적이었는데 근데 그 클링오너라는 게 실제로 언어도 있고 쓸 수도 있고 말을 할 수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체계를 갖춘 언어인 거예요. 저는 스타트rek을 잘 많이 안 그 봐가지고. 팬들에게는 확실히 그렇죠. 그렇구나. 그리고 이게 웬디한테 그렇게 접근을 했던 경찰, 그 클링온으로 접근했던 경찰인 것처럼 경찰이 이제 웬디의 마음을 좀 약간 누그러뜨릴 수 있었던 장면도 있었는데 사실 우리도 누군가와 공통적인 점을 발견하면 마음을 열게 되잖아요. 각자 좀 그런 경험들이 있으세요? 저는 이 그 경우처럼 진짜로 그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괜히 특정 장면이라던가 뭐 특정 뭐 이런 대사들을 얘기하면서 확 가까워지게 되는 그런 경험들은 좀 흔하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건 누구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취미나 그렇죠. 자기 가치관이나 자기 요즘 하는 어떤 생각들, 거기에 이제 정말 공통점을 발견하면 이제 금방 통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저는 예전에 사춘기 때 다들 이제 반항하잖아요. 우리 집이 너무 문제가 큰 것 같잖아요. 네네. 왜 우리 집은 이런 집안일까? 막 약간 이런 거에 대한 막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이제 어떤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그 집안도 우리 집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집 분위기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통제하는 거라든지 그런 게 너무 똑같아서 아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 친구랑 대화를 하면서 뭔가 아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좀 깨달았던 경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 아까 말했던 그 우리 집이라는 영화도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하나랑 맞아요. 유미가 그 똑같은 대화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우리 집은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맞아. 약간 그거 이제 우리 집도 그래 막 이러면서. 맞아요. 약간 동지감 느끼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영화를 바라보면서 이제 어쨌거나 그 자폐를 가진 웬디를 대하는 여러 가지 이제 태도들이 있었잖아요. 그 등장 인물 따라서. 그래서 약간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를 좀 돌이켜 보게 되는 그런 맞아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을 그 받아들이는 자세, 타인하고 소통하는 어떤 뭐 태도, 약간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친절하게 해준 사람이 그렇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사기치고 돈을 뺏어가는 사람도 있었고 네. 뭐 이불 덮어준 사람도 있었고 돈 모자란다고 했는데 아 가라고 저쪽으로 귀찮으니까 가라고 뭐 이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 맞아요. 모습 보면서 저도 좀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개와 함께 버스에 탔다가 이게 버스에서 또 쫓겨나고. 그때 맞아요. 저는 굉장히 허허 벌판에서 내려두다니. 정말 막막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정말 너무나 친절한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사실은 이 돈을 훔쳐서 달아 그렇죠. 나기도 했고 네. 또 마켓에서는 이렇게 또 바가지를 씌우려고 하는 또 네. 사람까지 있었고요. 거기서 또 도와주는 할머니도 만나고. 그러니까 저는 이 작품을 처음 이제 보기 전에는 마냥 이렇게 그 자폐를 앓는 소녀가 네. 이 자기 시나리오를 그 무사히 접수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그 여행 중에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들 따뜻한 사람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작품을 봤는데 네. 그렇지 않고 너무나도 사실적이어서 맞아요. 이 작품을 더 좋아하게 됐던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버스에서 쫓겨난 적 있어요? 저는 없어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구나. 아, 맞아. 저는 있다. 있어요. 저는 있어요. 휴가 갔을 때 이번에. 아 그거는 아니고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 아니에요? 기차였고요. 기차에서 빵 먹다가 쫓겨나셨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근데 그나마 기차에서 내리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칸에서 이제 그냥 나가라고 나가라고 얘기한 한 건데 거고. 저 옛날에 학교 때 이제 버스 타고 집 가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버스 탔거든요. 근데 네. 우리가 했던 놀이가 있어요. 정류장에 딱 섰을 땐 우리 만약에 뒤에 탔을 때 빨리 내려서 다시 앞에 타고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그리고 다음 정류장에서도 혼날만하다. 네, 앞에서 내려서 다시 빨리 이제 출발하기 전에 뒤로 타는 거. 네. 그래서 다시 뒤로 타는데 버스가 출발하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기사가 뒤로 와서 저 보고 내리라는 거예요. 네. 근데 버스에선 쫓겨났을 때 제일 민망한 거 뭔지 알아요? 뭐예요? 버스가 출발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시선. 아. 내가 거의 홀로 남아 있을 때 정말 민망하거든요. 그래서 웬디의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가죠. 네. 참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스탠바이 웬디 이 영화 정리를 좀 해보면 저는 사실은 어떤 장면들이 되게 인상이 깊었냐면은 성인도 그냥 멀쩡한 사람도 자폐증을 앓지 않은 사람도 어떤 역경을 견뎌낸다고 하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히 하지 뭐 예를 들어서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그러면 조금 돌아서 가거나 혹은 안 가거나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웬디는 버스를 탈 수 없게 되니까 짐칸에 가가지고 네. 자기가 꼭 거기 가겠다는 일념으로 짐칸까지 타가면서 이제 가는 역경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좀 내가 잘못 살았구나, 좀 더 잘 역경을 견뎌내면서 잘 살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스탠바이 웬디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인물 구성을 한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네. 이 작품은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요. 실화 그러니까 실화 속에서는 네. 되게 평범한 소녀였어요. 이런 자폐증을 앓는 소녀가 아니라. 그러니까 반지의 제왕의 광팬이었던 사람이 반지의 제왕을 가지고 이제 팬픽이라고 하죠. 네. 약간 외전 같은 시나리오를 써서 직접 이렇게 찾아가서 접수를 했던 일화를 바탕으로 한 거였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인물을 이렇게 자폐증 걸린 소녀로 이제 바꾸면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스스로 좀 되돌아보게 되는 네. 그런 이야기로 좀 확장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네. 버스 그 짐칸에서 송채 기자를 발견하게 되면 제가 네. 방역 다니엘 씨 가방 딱 꺼냈는데 거기에 제가 안녕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제대로 살고 계시는군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영화 한 편 선정해 주셨죠. 예, 마지막 작품은요. 음식 남녀라는 작품이고요. 바로 리안 감독의 1994년 작품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명 호텔 요리사이자 아버지인 주사부
이 주사부에게는 3명의 딸이 있습니다. 뭐 기독교 신자이자 또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있는 이 가진이라고 하는 딸이 있고요. 또 두 번째 딸은 한국 관객들은 굉장히 친숙한 너무 예뻐요. 네, 그 천장지구로도 유명한 이 오천년이라는 배우가 뭐 이른바 커리어 우먼으로 네. 등장해서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있는 회사 내에서 네. 그런 인물로 또 등장을 하고요. 셋째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고 있는 학생이죠. 네. 가령이라고 하는 세 딸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이제는 뭐 은퇴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오면서 함께 지내고 있던 이 세 딸들이 저마다 이 집으로부터 독립을 꿈꾸게 되는 그러면서 겪게 되는 갈등을 그려내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왜 하필 이 영화를 골라오셨어요? 일단 오늘 세 편의 작품들이 좀 공통점이 있어요. 가족이라고 하는 또 공통점이 있고 네. 또 아까 이제 식구라는 그 단어의 의미까지 설명해 주셨는데 이 작품이야말로 뭔가 식구, 음식을 통해서 가족 관계를 되돌아보는 정말 그 명절에 잘 어울리는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면 결국 사람의 삶이라는 게 음식 그리고 남녀 그게 전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그 주사부님이 네. 약간 후반부에 아주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네. 네. 이 음식 남녀 그러니까 식욕과 색욕은 그 인간의 본능이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 그리고 음식을 먹기 위해서 모여있는 우리 네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그냥 그 자체로 세계다. 하나의 세계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잘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의 오픈 장면만 봐도 네. 너무 배가 고파지더라고요. 어우, 정말 맞아요. 그 조리 과정, 그 주 선생님이 이제 해주시는 네. 그 너무 조리 정성스럽게 그렇죠. 막. 정말 그런 요소만 가져도 그렇죠. 그 영화를 진짜 다 한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보기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장면들을 보고 있으면은 매 끼니를 저렇게 삼시세끼를 저렇게 준비를 하면 그 자기만의 어떤 여유 시간이 있나?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 정도로 닭도 직접 잡아가지고 막 그쵸. 그거 언제 다 하고 마당에 막. 있는 닭을 직접 네. 잡고 또 그 뭐죠? 그 항아리에 있는 잉어까지 직접 맞아요. 잡아서 이렇게 젓가락을 이것저것 꽂아서 젓가락 예. 입에 칵 꽂아가지고 맞아요. 죽이더라고요. 그런 장면들 보고 있으면은 좋게 3시간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거기 초등학생 여자애한테 점심 도시락을 싸주는데 막 몇 칸짜리 도시락에다가 삼단. 정말 3단 도시락에다 엄청난 음식을 해주니까 친구들이 와 우르르 몰려와서 이게 뭐야 막 선생님까지 와가지고 보는 장면도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작품을 최근에 또 몇 분들에게 이렇게 추천을 해준 적이 있는데요. 네. 이게 94년 작품인데 오히려 지금 관객들이 이 작품을 너무 신선하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패션이요. 네. 지금 레트로가 유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때 당시에 머리 스타일, 옷 스타일 이게 지금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맞아요. 저도 사실은 이 영화 예전에 못 보고 그러니까 이번에 봤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고 이게 지금 봐도 정말 부족하지 않은 영화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셰프라든가 먹방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뭐 2000년대 초반 정도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보니까 더 신선하게 다가오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그거잖아요. 그 주사부 아버지가 세 딸들을 이제 밥을 차려주는데 꼭 일요일 저녁만은 가족끼리 다 같이 먹어야 그렇죠. 된다. 그래서 온갖 사내진미를 다 만들어가지고 식탁을 차려놓는데 거의 한 10인분 정도 되는 거 같아요. 한 10명 정도 먹어도 될 정도의 양을 이제 차려놓고 이제 딸들을 먹이면서 어쨌든 우리가 일요일 저녁에는 반드시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우리 가족들 다 같이 밥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뭐 한편으로는 그 막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되게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매주 그렇게 젊은 여성들이 일요일 저녁마다 모여야 된다는 게 좀 답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데이트 했어요.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주말에. 네, 주말에 황금 같은 주말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홀로 된 그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이 세 딸들에게는 저마다 사연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뭐 남자 여자를 떠나서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 그 세 딸 중에 한 명에게 좀 마음이 가는 네, 그 자기 사람이 스타일이 있을 딸이 거예요. 있겠죠.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첫째 딸. 아, 네, 그래요? 조금 감정입이 된 편입니다. 그냥 기독교 신자이시고 약간은 고리타분한 그런 이미지던데. 아 그렇다기보다 네. 그 이 작품에서 네. 그 사실은 그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이 식구들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던 가운데 네. 그 첫째 딸이 이제 얘기하잖아요 동생한테. 네. 사실 너 예전부터 너 싫어했다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동생 한 명 있지만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냥 이제 명절 이 때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명절 아니에요? 때 많은 식구들이 모이는데 네. 그 중에 몇 명한테는 정말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네. 사실 너 마음에 안 들었다고.
네, 그래서 약간 대리만족을 느끼기도 했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그래서 3명 첫째. 중에서 첫째에게 아. 마음이 갑니다. 네. 좋게 지내세요. 아니 근데 그 주 선생님이랑 인물 아, 저만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건가요? 아 저는 둘째 오철련. 그러니까 막 되게 커리어 우먼이잖아요. 근데 막 되게 자유롭게 살면서도 그러면서 아버지랑 막 사사건건 부딪히면서도 결국 아버지를 지켜내는 역할을 하는 게 마지막까지 그 집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게 둘째더라고요. 그쵸. 저는 그게 좀 감정이입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아빠를 보면 주 선생은 사실 이게 25년 전 영화잖아요. 94년에 그쵸. 나왔던 영화인데 아니 너무 쿨하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지금 기준으로 봐도 너무나 쿨한데 25년 전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정말 너무 앞서 나가시는 그런 느낌도 들기도 했거든요. 아 그리고 그렇죠. 마지막 반전이 진짜 대박입니다. 아, 그렇죠. 아버지가 이제 딸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아버지를 누군가는 모셔야 되는데 다들 이제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남자를 만나서 떠나는 거에 되게 죄책감을 느끼고 약간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결국 둘째 딸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다가 아버지가 이제 뭔가를 발표하시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친구의 어머니랑 같이 이제 결혼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중대 발표를 하는데 딸의 친구와 결혼하겠다라고 중대 발표를 하는데 저 거기서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되게 또 그 대목에서 되게 중요한 대사를 해요.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요리랑 다르다. 네. 그러니까 모든 재료가 준비되고 다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그러니까 사실 이 주사부라고 하는 분은 평생 요리만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어서 네. 그것대로 흘러가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마지막에 그런 식으로 반전을 때리면서 맞아요. 인생은 요리랑 다르더라. 라고 이제 고백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뭐 잠깐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 둘째 딸 가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아버지랑 대립을 하다가도 결국 아버지를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그렇죠. 노력하고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 캐릭터를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아마도 이 작품을 본 많은 관객들이 이 세 자매 중에서 네. 이 가천에게 가장 많이 좀 감정이입을 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보통 사람이군요. 가장 큰 건 그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사귀는 사람이 있긴 한데 네.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약간 소원했던 기간에 다른 여자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뭐 우리 계속 뭐 연락해도 되지? 라고 하면서 맞아요. 네,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이제 어처구니가 없는 맞아요. 장면이기도 했고 네. 또 이제 회사 안에서 이렇게 좀 눈에 들어왔던 남자랑 이른바 좀 썸을 타게 되는데 알고 봤더니 언니의 옛날 남자친구라는 네. 점을 보면서도 아 우리가 그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긴 시간에 걸쳐서 겪게 되는 것들을 이 특히 가천이라고 하는 캐릭터 더군다나 가장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땅을 치고 이제 후회를 하게 될 장면이 바로 그거죠. 힘들게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네. 아파트 계약을 했는데 부도가 네, 났어. 부도가 나서 모든 것이 취소되는 네. 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영화를 제가 띄엄띄엄만 봤는데 뭐 두 분 어떤 뜻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먼저일까 가족이 먼저일까 이거 아마 많은 분들이 어쩌면 또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떠세요? 기자님 아, 왠지 이거 대답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되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이 그럴 것 같은데 아버지, 아빠, 엄마, 나와의 관계를 생각했을 땐 내가 먼저인 것 같아요. 내가 먼저이고 내 행복을 내가 찾아가는 게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부모님이 행복해지는 길인 것 같고 네네. 제 자녀를 놓고 생각했을 때 그 자녀는 나와 상관없이 자기 길을 찾아갔으면 좋겠는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가족으로 해야겠죠. 네, 저는 가족에도 어쩔 수 이미지 없이 관리 안 밀려가서 하셨어요. 막 떠밀려고 가지고 아 저는 그냥 뭐 아버지 어머니 네. 네, 부모님들이 즐거운 게 좋습니다. 이 방송도 되게 즐겁게 네. 네, 애청해주고 계시고요. 아, 네, 그러시군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직 좋아요 안 누르셨대요? 너무 좋아요 영혼 없는 홍보였는데 방법을 모르시는 거 아닌 거죠? 제가 가르쳐드렸어요. 네, 아,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니엘 씨는 어떠세요? 저는 특별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엄마하고 저하고 둘만 있었으니까 네. 사실 둘이 개인적으로 되게 자기 길을 많이 걸어왔던 사람들인 것 같으면서도 네. 서로 되게 잘 챙겨주는 편인 것 같기도 해요. 뭔가 균형점을 잘 네, 찾아가는? 그러니까 엄마도 제가 어렸을 땐 그래도 뭐 남자친구들도 뭐 사귀고 뭐 자기 길 뭐 예를 들면 자기 취미인 배구도 계속 해왔고 네. 그러니까 너무 모든 것 저한테 맞추진 않으셨고 네, 저도 사실 계속 뭐 가지고 있었던 꿈이 있었으니까 그 꿈을 향해서 계속 걸어왔던 것 같은데 네. 지금은 나이 드니까 오히려 다시 또 해외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고향으로 갈 때마다 네. 가족의 중요성 또 집이 주는 그 편안함 아. 계속 다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생각 요즘 다시 좀 새롭게 다시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미지 관리 잘했죠. 괜찮죠? 아니 근데 요즘 저희 부모님은 대전에 계신데 제가 가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가면 막 청소도 해야 되고 막 먹을 것도 많이 만들어줘야 되고 막 빨래도 해줘야 되고 이거 귀찮아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약간 드는. 근데 참 이 영화가 그래도 마지막에 되게 좋게 이게 수렴되는 이유는 네. 이 가천이 마지막에 가서 저는 그 자기의 꿈을 찾은 것 같거든요. 사실 어려서부터 정말 아버지를 보면서 요리가 너무 재밌었고 요리를 또 실제로도 잘했고 네. 요리사의 꿈을 꾸었지만 사실 아버지가 반대. 네, 반대하면서 그 주방에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었잖아요. 네. 근데 나이가 들고 약해가는 그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뭐 꼭 그것 때문에 요리사의 꿈을 다시 꾼 건 아니겠지만 또 꿈을 또 되찾아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이 작품의 되게 중요한 의미이자 되게 미덕은 그렇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자기의 꿈을 이렇게 진심으로 갖게 되는 그런 장면들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가 영화 3편을 가지고 가족이라는 단어, 가족이라는 이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했었는데 결국엔 이 영화에서 그런 대사 나오잖아요. 잘 알아서 하겠지. 그러니까 즉 가족이라는 거는 사랑을 가지고 서로 아끼며 하지만 너무 간접하지 않은 그런 것을 말하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Under the Sea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역시 빠질 수 없는 시청자 이벤트가 있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책은 아니고요. 올해 11회를 맞이하는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오는 9월 20일 금요일부터 27일 금요일까지 열리는데요. 한국 다큐멘터리의 비약적인 성장과 세계의 주요 영화제에서 수상한 화제작을 국내 개봉 전에 미리 볼 수 있는 오픈 시네마, 또 학술 프로그램인 DMZ POV라고 읽는 거 맞죠? 네, 그렇죠. POV 등 8일간 어느 하나 놓칠 수 없는 프로그램이 펼쳐지니까 이 축제의 현장에서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이번에 이벤트 문체를 마치시는 15분께 2장씩 티켓을 드리는데요. 티켓은 영화제 기간 어느 때고 볼 수 있는데 영화 하나를 볼 수 있는 티켓 2장씩 드린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제가 3년 전에 그 DMZ 다큐 영화제에서 제가 사회를 봤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정말 강추입니다. 우리 시청자 이벤트니까 문제도 내야겠죠? 네. 자, 우리 오늘 다뤘던 영화죠. 스탠드 바이 웬디에서 웬디는 어떤 영화의 시나리오 공부를 했을까요? 자, 1번 스타트렉, 2번 모털 도사와 186회, 3번 짱구는 못 말려, 4번 영구와 땡치리. 연구와 땡치기 아시죠? 알죠. 다니엘 씨도 모르고. 전 모르겠습니다. 네. 해외에서도 이렇게 한국 작품들을 많이 보네요. 보기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네. 시나리오를 쓰려고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자, 정답 보내주실 곳은 hanitv@hanit.co.kr로 보내주실 때 꼭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성함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티켓 교환도 가능하니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추석 특집으로 저희가 준비한 라이브인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영화가 주는 한켠의 떨림이 나비 효과가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한마디씩 하면서 한번 맞춰볼까요? 오늘 3편의 영화를 보면서 저는 너무 배가 고팠거든요. 네. 음식이 많이 나왔죠. 네, 청고마비 얘기죠. 제가 오늘 계속 쓰는 단어들이 너무 예스러운데 청고밥이. 네. 추석 연휴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저는 아까 그 음식 남녀에 나왔던 대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활을 너무 간섭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잘 알아서 하겠죠. 저는 주성철 편집장님과 반대로 살 안 찌는 추석이 되길 제발 이번 추석은 살 안 찌는 추석이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살 찌셔도 돼요. 네, 늘 기다려지는 라이브인 다음 주에도 찾아뵙겠습니다.